죽은 줄 알았어? 이제 다 끝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범한 화물차 기사였던 박정호. 그의 삶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작은 서류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이른 새벽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62의 나이에도 몸은 아직 튼튼했고 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트럭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에서보다 길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버는 돈이라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저녁 시간이었고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 최은영이 식탁에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사람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최은영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표정은 환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시선을 테이블 위 서리로 돌렸습니다. 뭐 보고 있어?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집안 정리 좀 하려고요. 보험 같은 거. 보험이라는 단어에 박정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최근 들어 집안에서 보험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처음엔 노후 대비라는 명목이었지만 요즘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설명하긴 어려웠지만 공기가 무거워진 건 분명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최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서 먹었어. 그러셨구나. 그럼 물이라도 드릴게요. 최은영은 부엌으로 향했고 박민수는 여전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소파에 앉으며 아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대출도 많고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박정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힘들 땐 서로 도와야 하는 게 가족이고 자신은 아직 일할 수 있으니 아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박민수와 최은영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줄었고 박정호가 방에 들어가면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분이랑 동네 산책 나가셨어요. 곧 들어오실 거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가져다 주었고 박정호는 물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얼마 전 박정호는 우연히 자신의 보험 수익자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 아내 김순자였는데 언제부턴가 아들과 며느리로 변경돼 있었습니다. 박정호 본인은 그 변경을 승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니 자필 서명이 돼 있었지만 그게 언제 이뤄진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바꾼 거 내가 한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은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고 박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셨잖아요. 박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버지 피곤하셔서 그러셨나 봐요. 서류에 사인도 다 하셨고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그게 나으니까요. 박민수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박정호의 가슴속엔 무언가 걸렸습니다. 동의를 했다면 분명 기억이 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 김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오셨어요? 김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박정호를 맞았습니다. 박정호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아내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응, 오늘도 고생했어. 저녁은요? 먹었어. 당신은? 아직인데 민수랑 은영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김순자는 부엌으로 향했고 박정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보험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복도 너머로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큼은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산적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정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자신이 점점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착각이겠지. 박정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작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박정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가족들의 시선은 박정호를 피했습니다. 어느 저녁 박정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거실에서 박민수와 최은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 몇 장과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신발을 벗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엔 피곤함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앉으세요. 박정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더 이상 유예가 안 된대요. 박정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대출 문제는 몇 달 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박민수가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이 생각보다 컸고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데? 2천만 원이요. 이번 달까지 갚지 못하면 집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박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은영은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이 좀 있긴 한데 그건 아버지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써요? 박민수의 말은 정중했지만 박정호는 그 뒤에 숨은 의도를 느꼈습니다. 노후 자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박민수는 최은영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최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보험 얘기 좀 드리려고 했어요. 박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험?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보험? 아버지 명의로 된 보험이요. 수익자가 저희로 돼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 되거든요. 최은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박정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 그게 아니라요. 그냥 만약에요.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시고 일도 위험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정호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지금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최은영이 급히 변명했지만 박정호의 마음속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죽음을 계산하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도 버티기 힘들어요. 박민수의 말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정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미움보다 연민이 먼저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몰린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최은영이 박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가족들이랑 산에 다녀올까요? 박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은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산? 네. 날씨도 좋고 다들 요즘 스트레스 많잖아요. 가족끼리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함께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정호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가족여행.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답답한 분위기를 풀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지리산 쪽이요. 경치도 좋고 등산로도 완만해서 부담 없을 거예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최은영의 말투는 밝았지만 박정호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산에 가자는 걸까? 왜 하필 이 시점에? 민수도 같이 가? 당연하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 가족 오랜만에 함께 시간 보내는 거. 박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생각해 볼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주말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최은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정호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아내 김순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김순자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박정호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당신 상 가는 거 어때?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야 좋지. 오랜만에 나들이 가는 거잖아. 민수랑 은영이가 좋아할까? 당연히 좋아하지. 애들도 요즘 힘드니까 기분 전환 필요해. 김순자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김순자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박정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박정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이유도 의심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불안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말로 꺼낼 순 없었습니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산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박민수는 차량을 점검했고 최은영은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박정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주말 아침 박정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박정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거울을 봤습니다. 62의 얼굴엔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 김순자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신은? 나도 다 챙겼어. 민수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대. 두 사람은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박민수는 차 앞에서 트렁크를 열고 있었고 최은영은 조수석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뒷좌석에 올랐고 김순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박민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언제나 보던 거리였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시를 벗어나자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고 공기는 조금씩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최은영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멀미 나시면 말씀하세요. 쉬었다 갈게요. 최은영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박정우는 그 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관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차는 계속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길은 구불구불했고 경사는 점점 가파라졌습니다. 박정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로 계곡이 보였습니다. 깊었습니다. 민수야, 속도 좀 줄여.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백미러로 아버지를 흘끗 쳐다보고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박정우가 느끼기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커브를 돌 때마다 차체가 기울었고 타이어가 자갈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길이 좁잖아.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이 길 몇 번 와봤어요. 박민수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 김순자는 옆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박정우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엔 불안이 어려 있었지만 입을 열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최은영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는 괜찮아. 경치가 좋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그 불안을 숨겼습니다. 가족 앞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차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느새 포장도로는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습니다. 돌멩이와 흙길이었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박정우는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여기 맞아? 길이 너무 험한데. 박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대답 대신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더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름길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빨라요. 지름길? 왜 큰 길로 안 가?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큰 길로 가면 1시간은 더 걸려요. 박민수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박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정한 길이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최은영은 조수석에서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박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상황을 걱정하지 않는 걸까요? 왜 아무도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는 걸까요? 민수야, 진짜 속도 줄여. 이 길은 너무 위험해. 박정우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운전하는 거 믿으셔야죠. 믿으라는 말. 그 말이 박정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정호는 아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는 절벽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정호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래로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바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김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 차 안에서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박정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정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배고프죠? 조금만 더 가면 쉴 곳 나와요. 최은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박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정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아직 멀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돼?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대답 없이 핸들만 잡고 있었습니다. 최은영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한 30분?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어봤자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박정호는 불안했습니다. 비가 오면 이 길은 더 위험해질 거였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 돌아갈까?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요? 그냥 가요. 박민수의 목소리엔 짜증과 결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여기서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산길을 올랐습니다. 박정호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로 절벽이 보였습니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박정호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차 안에서, 이 가족 안에서 박정호는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짐, 부담, 그리고 어쩌면 기회. 비는 예상보다 빨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빗방울 몇 개가 앞유리를 두드리더니 곧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였지만 시야는 금세 흐려졌습니다. 비 많이 오네. 김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대답 없이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속도는 여전히 빠르게 유지됐습니다. 민수야, 속도 좀 줄여라. 길이 미끄러워. 박정호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핸들을 꺾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한다는 말. 그 말 속엔 아버지의 조언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는 더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양옆으로 나무가 빽빽했고 한쪽은 절벽이었습니다. 빗물이 도로에 고이기 시작했고 타이어는 물을 튕기며 미끄러졌습니다. 여기 길 맞아? 너무 위험한데. 박정호가 불안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최은영이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조금만 더 가면 넓은 길 나와요. 하지만 그 말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길은 점점 더 좁아졌고 절벽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박정호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래로 계곡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나무들이 검게 보였고 바닥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천천히 가. 박정호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계속 그러시면 집중이 안 돼요. 박민수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박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말이 방해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이 박정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순자는 옆에서 박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입을 열진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던 거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커브를 돌 때마다 차체가 기울었고 박정호는 손잡이를 더욱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커졌고 밖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정말 길 맞아? 박정호는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앞만 보고 있었고 최은영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정호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이 차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듣지 않았고 며느리는 무관심했으며 아내는 두려워했습니다. 박정호는 혼자였습니다. 민수야. 박정호가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힘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뭐예요? 박민수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박정호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차는 그 커브를 돌았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긁는 소리가 났고 차체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박정호의 몸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김순자는 작은 비명을 냈습니다. 조심해. 박정호가 소리쳤습니다. 박민수는 핸들을 바로잡았지만 표정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으로 박민수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박민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웠지만 속도는 여전히 줄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속도를 줄이지 않는 걸까요? 왜 안전보다 시간을 우선하는 걸까요? 최은영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다는 말. 하지만 그 말은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언제 도착할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박정호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는 더 세게 쏟아졌습니다. 앞유리에 빗물이 흘러내렸고 와이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차 세워. 여기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자. 박정호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세울 데가 없어요. 조금만 더 가면 쉴 곳 나와요. 박민수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박정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길 옆으로 공터가 보였습니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박정호는 확신했습니다. 박민수는 일부러 멈추지 않는 거라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박민수는 이 위험한 길을 계속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세워?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대답 없이 앞만 봤습니다. 최은영도 침묵했습니다. 김순자는 박정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차는 절벽 가까이 붙어 달렸습니다. 바퀴가 도로 끝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박정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민수야.
박정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빗속을 절벽을 따라 위험한 길을 박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안전은 가족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돈이 우선이고 시간이 우선이고 박정호는 그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작은 선택들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걸 박정호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바꾼 것,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것,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 이 모든 선택이 박정호를 점점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절벽 아래로 계곡이 보였습니다. 깊고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는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칠어졌고 차체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빗물은 도로 위를 흘러내려 작은 개울을 만들었습니다. 타이어는 진흙과 자갈을 헤쳤고 미끄러지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여기 경사가 너무 심한데,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정상 부근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진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타이어가 헛돌며 진흙을 튕겼습니다. 왜 안 가? 최은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악셀을 밟았지만 차는 제자리에서 미끄러질 뿐이었습니다. 길이 너무 미끄러워요. 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엔 처음으로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정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차는 절벽 가장자리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한쪽 바퀴는 도로 끝에 위태롭게 걸쳐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야겠어.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리면 안 돼. 위험해. 아니에요. 차를 밀어야 해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박민수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최은영도 따라 내렸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차 뒤로 갔습니다. 박정호와 김순자는 차 안에 남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곧 올라갈 거야. 하지만 박정호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차는 위태롭게 서 있었고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밖에서 박민수와 최은영이 차를 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는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는 대신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절벽 쪽으로. 박정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위험해. 박정호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빗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민수와 최은영은 계속 차를 밀었습니다. 우리 내려야 해. 박정호가 김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옷은 금세 젖었습니다. 민수야, 그만 밀어. 차가 떨어질 것 같아. 박정호가 아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엔 빗물과 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포기할 순 없어요. 조금만 더 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박민수의 목소리엔 집착이 묻어났습니다. 박정호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와서 좀 도와주세요. 최은영이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망설였습니다. 차를 미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
내가 밀어봤자 소용없어. 박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최은영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럼 차 앞쪽으로 가서 핸들 잡아주세요. 제가 신호 보내면 악셀 밟으시고요. 박정우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전석으로 향했습니다. 김순자는 길 한쪽에 서서 불안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박정우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박민수와 최은영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차 뒤에서 자세를 잡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지금 밟으세요. 최은영이 소리쳤습니다. 박정우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냈고 타이어가 돌았습니다. 차는 조금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이번엔 더 심하게 옆으로. 그만. 박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발을 악셀에서 뗐습니다. 차는 멈췄지만 이미 절벽 가장자리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한쪽 바퀴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탈길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디며 미끄러졌고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절벽 쪽으로. 아버지. 김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정우는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무너지며 몸이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순간 박정우는 손을 뻗었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 했습니다. 나무뿌리, 돌 무엇이든.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없었습니다. 민수야. 박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박민수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민수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박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은 허공에 떠 있었지만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 망설임,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 박정우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아들의 눈빛, 뻗었다가 멈춘 손,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몸. 민수야. 박정우는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은영도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정우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모든 게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빗소리, 김순자의 비명, 박민수의 표정,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박정우는 떨어지며 깨달았습니다. 박민수는 일부러 손을 잡지 않은 거라고, 선택한 거라고, 아버지를 구하지 않기로. 몸은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뭇가지가 몸을 스쳤고 돌에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김순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박정우가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몸 전체가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 단단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와 박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긴 어디죠?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산에서 떨어지셨다가 구조되셨어요. 기적이에요, 정말.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갈비뼈 세대 골절, 왼쪽 다리 골절, 머리에 심한 타박상.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 없으세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박정우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산길, 빛, 절벽, 그리고 박민수의 얼굴, 뻗었다가 멈춘 손.
뒤로 물러선 몸. 제 가족은요?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이 안 됐어요.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만 했고요. 혹시 연락할 분 있으세요? 박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세요? 그럼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세요. 간호사는 나갔고 박정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민수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으려 할 겁니다. 박정우는 분노보다 슬픔을 먼저 느꼈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들에 대한 슬픔, 돈 앞에서 무너진 가족에 대한 슬픔,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냉정함도 생겼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정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결정할 시간. 어느 날 박정우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핸드폰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제 건 산에서 잃어버렸어요. 간호사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박정우는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떴습니다. 산행 중 실종된 60대 남성, 사망 추정. 박정우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고 당일 가족들이 신고를 했고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곡이 깊고 험해 수색이 어렵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박정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유족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슬픔. 박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슬픔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박정우는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박정우는 또 다른 기사를 봤습니다. 장례식 일정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 사흘 뒤였습니다. 장소는 동네 근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박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은 자신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할 겁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계획대로.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하나? 박정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지켜봐야 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진짜 슬퍼하는지 아니면 안도하는지. 박정우는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퇴원하고 싶습니다. 아직 이르세요. 최소 2주는 더 계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류 작성해 주세요. 의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박정우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가 퇴원 서류가 작성됐습니다. 박정우는 병원비를 현금으로 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최소화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박정우는 목발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갈비뼈는 아물고 있었고 다리는 깁스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얼굴엔 멍과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작은 여관을 찾았습니다.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곳. 방을 잡고 누웠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박정우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살아있다고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여전히 돈을 원할 것이고
최은영은 여전히 냉담할 것이며 김순자는 여전히 침묵할 겁니다. 박정호는 다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켜보기로, 장례식에 가서 가족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하기로, 그리고 그 뒤에 결정하기로. 며칠 동안 박정호는 여관방에 머물렀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엔 이전에 없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결연함, 차가운 결단. 장례식 전날 박정호는 옷을 챙겼습니다. 검은색 옷, 모자와 마스크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지켜보기 위해.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박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겁니다. 가족이 진짜 슬퍼하는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지, 박정호를 그리워하는지 아니면 돈을 그리워하는지. 박정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아직 선명했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가릴 수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장례식에 어울리는 옷이었습니다. 여관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장례식장까지는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박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30년을 살아온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 박정호님 연결식. 자신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고쳐 썼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조문객 명부를 작성하는 곳이 있었지만 박정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영정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박정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에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대화 소리, 울음소리. 박정호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영정실은 넓었습니다. 가운데엔 빈관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박정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상주석엔 김순자, 박민수, 최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박민수와 최은영은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조문객 한 명이 김순자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억지로 짠 눈물인지 박정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조문객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슬픔이 묻어나긴 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도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아들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최은영은 옆에서 조문객 명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박민수와 눈을 마주치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박정호는 귀를 기울였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문객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정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수와 최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박정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두 사람이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 왔어?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최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류 검토 중이래. 시신이 없으니까 시간이 좀 걸린대. 얼마나? 한 달 정도? 사망 확인이 완료되면 바로 처리된대. 박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은행에서 독촉 계속 들어오는데. 버텨야지. 조금만 기다리면 돈 들어와. 최은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박정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험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최은영이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 우시는데 진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죄책감 때문이겠지. 최은영의 말에 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호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잘한 건가?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은영은 박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어. 우린 그냥 산에 갔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게 전부야. 최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영정실로 돌아갔고 박정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보험금, 사망 확인, 죄책감, 그리고 최은영의 말.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일은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박정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기로. 박정호는 다시 영정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순자는 여전히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김순자의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그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도 침묵했습니다.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박민수가 손을 뻗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박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슬픔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 복도로 나왔을 때 박정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정실 문 너머로 자신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그 사진 속 박정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속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결단도 있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겠어. 박정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제 정리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가족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장례식 당일 아침, 박정호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통증은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단단히 고쳐 썼습니다. 오늘은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을 테니까요. 장례식장 입구엔 이미 조문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그들 사이를 지나 영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척들, 동네 사람들, 박정호가 알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김순자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붓고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밤새 온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와 최은영도 옆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박정호는 뒷줄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빈관과 영정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 조용히 할 것을 당부했고 추도사가 이어졌습니다. 박정호의 오랜 친구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박정호 형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추도사가 끝나고 묵념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정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정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묵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묵념이 끝나고 사람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례식장 측에서 준비한 간단한 다과가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정호는 상주석을 지켜봤습니다. 김순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있었지만 박민수와 최은영의 표정엔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때때로 웃기까지 했습니다. 한 친척이 박민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수야, 힘들겠다. 이제 내가 가장이니까 잘 챙겨야 해.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엔 부담보다 안도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박정호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은영은 다른 친척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가셔서 정말 놀랐어요. 그러게. 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최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막으려 했는데 순식간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최은영은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은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문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영정실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가족과 가까운 친척 몇 명뿐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례식이라기보다 모임 같았습니다. 박정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최은영도 따라 나갔습니다. 박정호는 잠시 뒤 두 사람을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끝나가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최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들 사고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괜찮으실 거야. 시간 지나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박정호에겐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안도 때문에. 박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영정실로 돌아갔고 박정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김순자는 여전히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지쳐 있었고 눈물은 멈춰 있었습니다. 한 친척이 김순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밥이라도 좀 드세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친척은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장례식장 측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식사를 하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민수와 최은영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가서 식사하세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너희나 먹고 와. 박민수와 최은영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영정실엔 김순자와 몇몇 사람만 남았습니다. 박정호도 자리에 남았습니다. 김순자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엔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진짜 슬픔이었습니다. 박정호는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도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박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슬퍼하는 사람은 김순자뿐이었고 나머지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의 죽음이 가져올 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박정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정실을 봤습니다. 빈관, 영정사진, 그리고 상주석. 자신의 장례식이었지만 자신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을 낼 것인가. 박정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정호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 관을 보내는 날. 하지만 관은 비어 있었고 박정호는 살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어제처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뒤쪽에 섰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정실에선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빈관이 천으로 덮였고 사람들은 차례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김순자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박민수와 최은영은 옆에 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문객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발인 행렬은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시신이 없으니 화장도 납골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영정실엔 가족만 남았습니다. 김순자, 박민수, 최은영,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박정호. 박민수는 관 앞에 섰습니다. 잠시 묵념하는 듯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최은영은 옆에서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김순자만이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죠. 최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박민수가 어머니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끝났어요. 끝났다는 말. 그 말이 박정호의 귀에 박혔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박민수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끝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보험금을 받고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일. 가족은 영정실을 나왔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관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는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관을 실을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은 비어 있었고 목적지도 모호했습니다.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박민수와 최은영은 차 옆에 섰습니다. 김순자는 관을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정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뒤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관을 실은 차량이 먼저 출발했고 가족이 탄 차가 뒤를 따랐습니다. 박정호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장례 행렬이었지만
자신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차량이 사라지고 주차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정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 박정호는 장례식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영정실로 향했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관도, 영정 사진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정호는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였지만 앉지 못했던 자리.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 박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집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 주소였습니다. 가족이 마지막 절차를 마치고 돌아올 장례식장. 1시간쯤 뒤 박정호는 다시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영정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목발을 짚고 벽에 기댄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와 최은영이었습니다. 김순자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영정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정호는 복도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깁스한 다리, 목발을 짚은 모습, 모두가 볼 수 있게 영정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선 박민수와 최은영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박정호는 문 앞에 섰습니다.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김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은영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목발을 짚은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아, 아버지. 박민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박민수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정호는 세 사람 앞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놀랐어? 박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어떻게? 최은영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최은영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냐고? 기적이지.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박정호의 말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다니. 정말. 김순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박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봤어. 다 봤어.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박민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산에서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뭘 했는지 뭘 말했는지 전부 다.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만이 서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
박정호는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목발을 옆에 세우고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김순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박민수와 최은영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거야?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최은영은 옆을 보며 침묵했습니다. 아니면 사과라도 할 거야? 미안하다고, 실수였다고? 박정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밑엔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민수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손을 뻗으려 했는데 못 미쳤다고. 박정호는 박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산에서 봤어. 내가 손을 뻗다가 멈춘 거, 뒤로 물러선 거, 그게 실수였어? 아니면 선택이었어? 박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게 곧 대답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봤어. 너희가 보험금 이야기하는 거, 내가 죽어서 다행이라는 듯이 말하는 거, 장례식에서 웃는 거. 최은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정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은영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었어? 돈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할 거야? 박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화물차 몰면서 몸 아픈 것도 참으면서 그렇게 벌어서 너희 먹여 살렸어.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박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두려움에서 나온 사과, 들킨 것에 대한 사과일 뿐이었습니다. 김순자가 박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내가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김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박정호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수가 뭘 했는지.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도 무서웠어. 아들이 그렇게 될까봐. 김순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아내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나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구나. 김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박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발을 짚고 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너희가 뭘 했는지 다 말할 수 있어. 박민수와 최은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제발. 하지만 안 할 거야. 박정호의 말에 세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박정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신고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 너희는 변하지 않아. 그냥 더 조심하고 더 숨길 뿐이지. 박정호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그 뒤를 바라봤습니다. 대신 나는 떠날 거야. 너희 곁을 떠날 거야. 여보. 김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박정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 서명해줘. 그리고 민수. 박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하고는 이제 남이야.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야. 그냥 남. 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한 번? 이미 기회는 있었어. 산에서 내가 내 손을 잡을 수 있었어. 하지만 안 했잖아. 박정호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김순자가 달려와 박정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가지 마.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시작은 없어. 이미 끝났어. 산에서 내가 떨어졌을 때 박정호는 아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김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정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보험금은 못 받을 거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집도 재산도 다 정리할 거야. 너희 몫은 없어. 박민수와 최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호는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잘 살아. 돈 없이. 박정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김순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박정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니, 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존엄을 지켰습니다. 박정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도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작아도 혼자라도 자신의 빛을 지키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을 거라는 것. 다시는 돈 때문에 존엄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것. 박정호는 다시 걸었습니다. 느리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날 모든 관계는 조용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